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굉장히 재밌는 파이코인에 대한 가격 예측하는 거를 보고 굉장히 열심히 봤어요. 열심히 봤는데, 아니, 끄트머리에 가서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파이코인이 뭐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잘 됐을 때, 1파이코인 가격 적정가가 15불 혹은 246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5불하고 246불이 어떻게 나온 거야? 라고 해서 봤더니 15불은 지금 4,400불인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을 파이코인의 최대 발행 코인 개수로 나눈 것이고 246불은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1 파이코인의 최대 발행 개수로 나눈 거더라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지. 그러면 뭐 이게 그러니까 뭐 예, 그렇게 봤더라고. 자, 그렇게 봤구나. 결국은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암호화폐 업계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파이코인이 지배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뭐 지금 사람들이 알고 있는 카르다노나 이 BNB 같은 거, 도지 이런 거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자의 가장 큰 이유는 이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암호화폐는 분산이 되어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분산이 잘 돼 있고 이더리움도 분산이 잘 돼 있고 파이코인은 그것의 중요성을 알고 처음부터 어떻게 분산될 것인가에 대한 것부터 딱 때려놓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분산을 하게 되면 신뢰가 생기고 화폐로도 쓰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파이코인 세 개가 이 세 개가 그 암호화폐의 이제 주류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거는 뭐 저도 공감합니다. Other things being equal, 모든 다른 조건들이 일정하다면 현재 있는 모든 다른 조건들이 일정하다면 미래에도 지금과 같다면 뭐 그렇죠. 그래서 미래도 지금과 같다면 세테르스 페리바죠. 세테르스 페리 그렇다 그러면 뭐 어, 시가총액을 나눠서 뭐 파이도 이제 자리를 잡으면 최저 15불에서 최고 246불을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건 그렇다고 뭐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파이가 자리를 잡으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훨씬 초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3,000불 구르면 장난 같고 심슨 씨 만화로 파이가 2028년도에 3,000불 간다 그러면 피식 웃으면서도 돌아서서는 그런 희망을 사람들이 갖는 거죠. 분명히 암호화폐 업계의 제3의 물결을 갖고 올 거라는 것은 맞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보면 논리 전개가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이제 암호화폐 가격이 형성되는 진짜 뭐 가격이 되려면 뭐 불과 1, 2년 전만 해도 한 2천만 원 하던 게 지금 1억 5천 뭐 1억 6천 막 이렇게 가잖아요. 암호화폐 가격이 왜 이렇게 높냐? 이렇게 왜 뭐 뭐 집 그런 거보다 훨씬 비트코인을 마구 사는 이유가 뭐냐? 왜 사지? 저 사람들 저러다가 망하려고 하지? 라고 하는 그런 이소부화의 심포도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암호화폐의 가격을 형성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 요인들을 분석해 보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맞다.
지금 이 가격, 이 대접을 받는 게 맞다. 10년의 세월이 걸려서 파이코인은 처음부터 이거를 정확히 파악하고 들어갔다. 라는 게 이제 개인들이 이렇게 해서 올릴 수는 없고 기관 투자자들이나 장기 투자자들이 보기에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파이코인이 최저 15불에서 246불은 간다. 이런 논리예요. 뭐 기분 좋은 논리죠. 그런데 가장 큰 핵심은 이게 분권화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다른 코인들이 이렇게 분권화를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바이낸스만 해도 뭐 시가총액이 굉장히 많지만 일대 주주가 거진 1억 개 바이낸스 코인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기관 투자가들은 그렇게 뭐 갖지 않죠. 유통되는 게 1억 4,750만 개인데 이게 이 사람이 일대 주주가 9,400만 개를 갖고 있으니까 뭐 다른 부자들은 처음부터 붙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불확실하니까 뭐 오늘 팔았다가 뭐 내일 이런 사람은 몰라도 시장의 거대 기업들, 기관 투자가들, 또 부유한 사람들은 이런 데다가 수십만, 수백만 달러를 넣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문제. 그러니까 분산화가 되지 않으면 새로운 화폐로서 불확실하다라는 거죠. BNB도 그렇고 카르다노는 비트코인만 해도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부터 랭킹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카르다노는 1대 주주부터 5대 주주까지 주소를 공개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것들 또한 뭐 사람들이 이게 도무지 권력을 누가 쥐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권화를 주장하는 암호화폐 중에서도 카르다노, 그다음에 바이낸스 코인 같은 것은 전혀 분권화가 안 돼 있다. 집중화가 돼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확산되기 힘들다. 그래서 암호화폐의 성공은 이게 골고루 나눠져 있는 분권화가 핵심이다. 가장 분권화가 핵심이다. 그냥 말로는 신뢰가 있는 암호화폐가 돼야 된다고 하지만 그 신뢰의 기반에는 분권화다. 분산이 돼야 된다. 이 말은 맞잖아요. 분산도 되고. 파이코인은 한술 더 뜨는 거죠. 분산이 되는데 가명 계좌, 차명 계좌, 보시 만든 계좌, 위조 계좌, 도명 계좌, 대포 통장에 분산돼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도 뭐 12년, 13년 된 비트코인이 막 움직이는데 사토시 나카모토와 같이 암호화폐를 만들었던 그 8명 중에서 5명은 죽었는데 그 8명이 지금 우리가 파이코인에서 지금 테스트넷으로 보게 되면 막 보내고 받고를 수도 없이 하잖아요. 우리 거를 활용해서. 그때 당시 8명들이 굉장히 많은 주변 사람들이 홍보를 해갖고 비트코인을 주고받고를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계좌를 만드는 거죠. 그 수많은 계좌가 있지만 그 수많은 계좌의 진짜 주인은 8명과 그 유족들이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거 전부 실명 계좌가 아닌 거죠. 실명 계좌가 아닌 거죠. 파이코인은 그게 전부 지금 실명이죠. 지금 우리 거 들어보면 저희들 그 파이 보면 엄청나게 많은 거래가 초 단위, 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테스트넷 시절부터. 그 수많은 비트코인이 그렇게 다니는데 8명이 처음에 만드는 사람들 그게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은 거죠. 지갑 주소 잊어버려서 못 찾는 사람도 있고 죽어버린 사람도 있고 사토시 나카모토도 사실은 죽었고 그러니까 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때는 그래도 됐지만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걸 안 된다는 거를 이제 뭐 가령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포장마차 여기 동네에 정말 포장마차 많았거든요. 그 다음에 대규모 기업형 포장마차가 있던 개포동, 잠실, 잠원동, 신사동 세금 안 냈어요. 떼돈을 벌었지. 떼돈을 벌었지.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세금 안 냈죠. 그냥 동네 깡패들하고 경찰들한테 돈만 주면 뭐 아무런 문제 없이 돈 엄청 벌었죠. 그랬던 시절이 있었지. 지금은 어림도 없지. 지금은 그 암호화폐를 만들면 그 테스트넷 기간 중에 막 보내고 받고를 수도 없이 계속 하는 거를 실명 계좌로 해야 되죠.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파이코인이 왜 그렇게 폐쇄형 메인넷 기간을 오래 하는지 아실 거라고요. 투자자들의 신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 그게 트러스트잖아요. 크레딧은 싫다며 은행에서 점수 매기는. 그럼 트러스트가 있어야 되는데 주고받고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실명의 사람들끼리. 이게 파이코인의 어마한 지금 데이터죠. 그리고 이게 암호화폐를 보게 되면 전부 이 생태계 진화하고 생태계 발전을 위한 싸움이 벌어져야 된다. 이게 생태계가 진화가 되고 생태계가 발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옛날에 이건희 회장 신경영 얘기했지만 천재 한 명이 10만 명을 벌어먹여 살린다. 개발자죠. 근데 개발자들이 이번에 이제 파이에서도 해커톤 하지만 개발자들은 기반 플랫폼이 안정돼 있어야지 들어온다라는 거죠. 첫 번째가. 그리고 이게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검열에 굉장히 강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단일 통제 기간 이게 어떤 가령 이제 뭐 바이낸스라든지 카르다노 같은지 뭐 요번에 우리 제가 요즘 와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캐데헌이라는 것도 처음에 일본 소니에서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고생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한국 뭐 몇 명이나 본다고 뭐 이러면서 그 파이에 소니 아메리카에 있는 중국인 임원이 그렇게 반대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한국 사람 몇 명이나 되고 뭐 케이팝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막 팔아먹기도 한 거 아니에요. 음원을 팔아먹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몇몇 통제하는 사람이 변덕을 부려갖고 갑자기 방향이 틀어지게 되면은 개발자들은 안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코시스템 컴패리슨, 서스테이너블 그로스, 이노베이션 오퍼튜니티를 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개발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뭐 플랫폼도 괜찮고 수수료도 굉장히 낮지만 가격이 올라가면 덤프를 하고 가격이 내려가면 펌프를 하고 그래서 쇼타임으로 매매하기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개발자들이 뭐 그렇게 들어가서 거기에 바이낸스 생태계에 가서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안 한다라는 거죠. 허가가 필요하고 동의가 필요하고 중앙정부의 기관이 필요하고 이런 거 안 한다라는 거죠. 단지 잘 분산되고 가치 저장으로서의 이런 스마트 계약 같은 것만 잘 돼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명의 천재가 10만 명을 매겨 살린다는 것처럼 이 개발자들이 지금 그래서 파이가 또 해커톤 하는 건데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파이 네트워크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게 되면 가장 눈에 띄는 게 굉장히 독특한 분배 모델이다. 이게 20%, 10%, 5%, 65%.
이렇게 이제 했죠. 그러니까 분산이 어떻게 돼 있다라는 것을 분산이 어떻게 돼 있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가장 명확히 해놓고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산이다라는 것을 알고 했다라는 거죠. 카르다노나 바이낸스나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밈 코인들은 심지어 트럼프 코인 같은 것도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훌라닥거리면서 단기 매매용으로만 전부 움직였는데 미래를 보고 블록체인을 보고 암호화폐를 보고 각국 정부의 정책을 보고 과거의 역사를 보고 새로운 돈은 분배다 이거를 했다라는 거죠. 이게 파이코인이 제1의 물결이 비트코인이었다면 제2의 물결이 이더리움이고 제3의 물결을 일으키는 것은 파이코인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코어 팀이 20% 갖고 커뮤니티 80% 갖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 커뮤니티 중에서도 파이 재단하고 리퀴디티 풀로 15%가 가고 그게 요즘 그 매물이 나오면 그걸 받아주는 역할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이해를 되고 이제 나중에 유동성 풀을 만들어 둔 거죠. 생태계가 넓어지면 이제 하는 거고. 그래서 청대와 빵 박사가 아마 이런 얘기도 뭐 직접적으로는 하진 않겠지만 가슴 속에 있는 거를 청대와 빵 박사 싱가포르 10월 1일에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이코인의 미래 가격을 보게 되면 246불. 그 다음에 제가 246불 가격이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20불이 아니라 18불 그러니까 지금 파이코인의 적정가가 지금 18불 그 다음에 246불이 적정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적정가야? 라고 했더니 현재의 시가총액을 기반으로 해서 나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 몇몇 사람들이 파이코인 뭐 1000불 간다 뭐 이거는 뭐 몇십만 30만 불 간다 이거는 실현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앵글이 잘못된 거죠. 그렇게 볼 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제한된 시장에서의 수요를 추구하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과는 달리 실제 경제에서의 수요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는 파이코인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산술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거죠. 지금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증권 시장 규모랑 맞먹거나 심지어 더 커질 때도 있는데 그러면 증권 시장에 있던 돈이 코인 시장으로 왔기 때문에 증권 시장의 수요가 반토막이 나서 증권이 반으로 주저앉았나요? 아니잖아요. 모든 수요는 공급을 창출해내고 괜찮은 경우에는 모든 공급은 또 수요를 창출해내는 거죠. 밀물과 썰물처럼. 저렇게 한쪽 앵글로 저렇게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가격이 재밌어서 이제 봤는데 이런 게 있었었고요. 그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모든 암호화폐의 미래는 결국은 분산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앞으로 암호화폐만 분산화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게 분산화되는 세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변호사들하고 변호사 아무튼 최근에 정치가 뭐 전부 그 판사가 막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이러잖아요. 미국은 판사가 거진 안 하잖아요. 걔네들은 계속 중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서양은 법이 이런 거죠. 사람들이 사는 스타일이 있고 그 삶의 패턴이 있고 거기서 룰이 있고 거기서 규율이 생기고
거기서 규정이 생기고 그 다음에 법이 생기는데 우리는 외놈들 때문에 갑자기 이게 서양 문화로 가다 보니까 처음부터 법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법이 사람들의 실질 생활과 하나도 안 맞는 거죠. 제 친구 중에 그래도 사업을 제일 크게 하는 친구가 미국하고 하는 거 보니까 판사가 전부 중재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자기가 기각을 시켜버리든지. 이건 말이 안 된다. 미국 기업하고 한국의 개인하고 재판을 하는데 판사가 보고 야, 이거는 한국 사람이지만 니네는 지금 어마무시하게 큰 기업이지만 이거 한국 사람 말이 맞는데 중재해. 중재와 조정이 먼저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든지 처음부터 뭐 없는 스토리까지 만들어서 저놈이 거짓말하는 거다라고 소송을 하고 판사는 판결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분산화가 안 돼 있는 거죠. 전부 그러니까 은행도 그러니까 뭐 제가 보니까 사업하는 친구들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각 금융기관도 나중에 감사받고 뭐 하니까 끝까지 법으로 가는 거예요. 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비극이더라고. 그러니까 뭐든지 다 판사한테 넘기는 거야. 하나도 분산화가 안 돼 있어. 갑자기 크다 보니까. 그런데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스마트 계약이라는 것이 생기고 판사와 변호사의 얘기 아니고서도 분산화에 의해서 모든 것이 분산화되는 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호주한테 아버지가 판단해 주세요. 어머니가 판단해 주세요. 못 살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무식할 때 그랬잖아요. 그 방법을 지금 근데 앞으로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미래는 분산하다. 이거를 파이는 엄청나게 잘하고 있다. 그래서 미니멈 15불에서 제가 240, 그게 그거죠. 내가 계산하면 18불에서 246불인데 미니멈 15불에서 246불 간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가격보다는 이 가격을 얘기하는 핵심이 제1의 물결 비트코인, 제2의 물결 이더리움, 제3의 물결은 파이코인 밖에 없다. 분산화를 이렇게 잘 하는 데는. 그래서 시장에 신뢰를 얻는 데는. 그 핵심 내용이더라고요. 감사합니다.